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의원 5명에겐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을 604조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엠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 기획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과 함께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관련 파장과 당내 경선 갈등, 언론중재법 대응 등 이슈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생중계 관계로 늦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대한 당의 조치가 관심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5명은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는 중징계를 결정했고 나머지 6명은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대상자 12명 가운데 6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시간이 넘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12명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소명을 들었는데 강기훈 의원과 이주환, 이철규, 정창민, 최춘식 의원은 탈당 권유를,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의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은 소명이 수용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의원은 본인이 개입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고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이미 매각됐거나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6명에게 탈당 권유와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신속한 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부끄럼 없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탈당 권유한 의원 1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에게 제기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당 차원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검증됐다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은 604조 7천억 원인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특히 방역과 백신 확보, 취약계층 지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예산에는 2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으로 꼽힌 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산 확보입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확진자 수가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음압 병상을 포함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내 병상, 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으며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확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 소요와 함께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주체들의 회복, 상생, 도약을 구석구석 촘촘히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추가로 1조 8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위한 청년 종합 대책에는 20조 원 이상 편성할 계획인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 이상으로 10%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기금도 신설됐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 보상은 10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언론 탄압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회의 앞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과 한국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자유를 겁박하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가 진행된 법안이라며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이제 언론 재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상임위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독소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들인 게 많고.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는 물론 내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있고 법안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처리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법사위에 이어 내일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앞서 법무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결산과 군 성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오늘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건데 정치권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 부대 의견으로 이미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조속히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이나 31일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은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크게 환영했습니다.
의장 취임 직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는 남아있지만 큰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야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방 소멸 위험을 막고 수도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소망해온 충청 지역도 반색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 의회 의원들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 지역민들의 염원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요.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윤미향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면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자가 참석하는 비전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는 예비 후보자들이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석 예비 후보자는 모두 13명으로 추첨을 통해 장성민 후보를 시작으로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후보 등의 순으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발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당 공식 채널인 옳은소리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후보 측은 고려대도 조 씨에 대해서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과 스웨덴 양국이 경제 분야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이임 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스웨덴과 한국의 관계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대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할그렌 대사와 함께 스웨덴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남북 국회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1명이 제명 조치, 또 5명은 탈당 권유 조치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조치가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네, 긴급 최고위가 7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지만 결론이 났습니다. 고심은 깊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최고위에서도 의원들 간 처분 문제를 놓고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5명에게는 탈당 요구를, 그리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조치가 권고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에겐 의혹이 소명된 것으로 보고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보다 엄정하게 하겠다, 당 내용은 막아야 한다
베란다 사이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부당이익 환수까지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당의 전원 탈당 권유 조치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3명 이상이 징계를 받아서 국민의힘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의원이 좀 적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제 결론은 6명 징계로 나왔습니다. 네, 탈당 권유 5명, 제명 1명, 총 6명이죠. 이 일각에선 현재 104명인 국민의힘이 3명 이상 출당 조치를 할 경우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언제 탈당할지 미지수인데다가 현재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이 무소속으로 민주당 당론에 따르는 것처럼 네.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이 행동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가 됩니다. 네. 하지만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명 조치가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당원 당규를 살펴보시면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04명이니까 최소 70명 이상 찬성해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탈당 권유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당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의총까지 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민주당도 이 징계를 내릴 때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실제 징계까지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불복함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명안이 상정이 예고된 한무경 의원의 경우 이번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탈당이 권고된 강기훈 의원 역시 조사 용역 업체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탈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실제 집행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원래 징계 의결 권한이 당 윤리위에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윤리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 선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대선 예비 후보들도 상당히 지금 이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텐데 대선 경선에도 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징계를 받은 의원들 중 탈당 권고 5명 중 2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한무경 의원은 제명 조치까지 받았는데요. 나머지 탈당 권고 3명의 의원의 경우에도 윤 후보의 빠른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 이른바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부동산 의혹 징계를 받은 의원 모두가 윤 후보와 관련이 되면서 8월 말 출발하는 경선버스에서 윤 캠프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캠프 소속 한무경 의원과 정찬민 의원은 캠프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벌써 김두관 의원이 윤 후보 캠프를 향해 캠프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와 최재욱 후보가 후보들의 부동산을 검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당 징계에선 소명됐지만 특수본 조사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검증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이외에도 비교섭단체 5당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이 됐어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비판을 받았었죠, 이미. 그 흑석동 상가 건물 역시 이번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권익위가 어떤 맥락에서 의혹이 있다고 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위로부터 혐의가 없다고 판정받은 의혹이라면서 누구나 살 수 있었던 매물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 의원 소속인 열린민주당 역시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다 이러면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의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국가 찬스 공약 경쟁입니다.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이보다 더 강력한 찬스가 또 있을까요? 최근 정책 공약 경쟁에 나선 여야 대선 주자들이 국가가 가장 든든한 국민의 지원군이 되겠다면서 파격적인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오늘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면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 추미애는 사람을 높이는 더블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 안식년제, 즉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 산업세 수당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활동 시기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 가능한 총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각 시기별로 각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하면 총 3,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생애 총 3번의 안식년을 주겠다는 추 후보의 국민 안식년제 공약.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를 취업 개시기와 직업 전환기 그리고 은퇴 준비기로 나눠서 각 시기별로 1년씩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 안식년을 정하면 국가가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총 3,6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 명문화와 복지부총리 신설 등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 대출 지원 공약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청년들에게 내 집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찬스,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 두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대출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공약한 원 후보는 만 30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 대출해주고 무주택 노인이 원할 시 연금 대신에 실버하우스를 제공하는 정책도 공약했습니다. 그야말로 눈과 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국가 찬스 공약들. 과연 국민들은 어떤 공약에 힘을 실어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두 번째는 무야홍 유행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의 부캐 중에 하나였던 유야호, 많이 알고 계시죠? 예능과 가요계의 열풍을 일으킨 음반 제작자 유야호가 있다면 정치권에는 대선 주자 무야홍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인데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홍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누리꾼들이 붙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홍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야홍이 유행이랍니다. 고맙습니다. 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홍 의원은 최근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과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 의원은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홍 의원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지난주 12.9%에서 22.4%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20대 지지율 역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 의원은 경선이 본격화되면 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선에서 상호 검증, 그리고 정책 검증,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 가족 검증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판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지지율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많이 따라붙었죠. 지난번에 방송 3사가 조사한 지지율 발표를 보면 한때는 20몇 %까지 차이 있다가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따라붙었죠. 그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죠. 검증이 본격화되면 판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하는 홍준표 의원.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가 출마 선언과 지방 순회를 시작한 효과라고 보여진다면서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역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최다 캐릭터 부자인 홍 의원이 새로운 부캐 유야홍 바람을 타고 과연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전망과 정치권 쟁점,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신 신현영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먼저 여야가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언론 쪽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에 국회 파행이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 협상의 여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선 지금 법사위 회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내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여전히 여당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 진행 상황에서의 그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런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회의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문체위에서도 야당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에 대한 그런 며칠 더 여유를 두면서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반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상당한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신 의원께서는 의사이자 보건복지위 소속이기도 한데요. 어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병원협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는 헌법 소원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설득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그동안에 수술실 CCTV에 대한 여러 그런 국민적 염원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 설치할 때 비용 지원의 부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고요. 녹화된 영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한적 조치도 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그런 중증, 고도의 그런 응급수술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피과에 대한 수술 위축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선 의료계 총파업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의료계와도 여러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은 그 의료법이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가 통과가 된다면 2년간의 그런 시행령을 만드는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 세세히 담으면서 앞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동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끝으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야당의 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이 12명, 열린민주당 1명 이렇게 불법 거래 의혹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요. 또 5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의 더 강력한 조치까지도 불사할 것처럼 얘기하셨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12명
저희 당에서도 12명인데 사실은 그 전체 의원수 대비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 의원의 비율을 따진다면 국민의힘이 월등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소명과 그다음에 강력한 조치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경선 이슈들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의 기획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 조혜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총괄 본부장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감투가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네요. 네, 몸이 여러 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현재 예정으로는 내일 본회의에서 뭐 통과되면은 국회 또 교육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돼가지고 예, 제가 몸이 여러 개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권익위에서 발표한 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적절했다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12명 중에서 6명에게 탈당 권유와 제명을 내렸는데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는 더 강도 높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은 12명 중에서 2명은 비례대표, 2명은 이제 제명하고 나머지 10명은 탈당 권유를 했는데 그 민주당 징계 규정에 탈당 권유는 사실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고가 있고 그다음에 당직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그다음이 당원 자격 정지, 그다음이 제일 강한 징계가 제명. 근데 그 앞에 세 개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징계로서의 의미가 없고 제명이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제명은 안 했죠. 나머지를 하면은 제명의 그 징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제도에는 없는 탈당 권유라는 걸 했죠. 10분에 대해서. 근데 그 제도에 없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그러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래 해야 되는 거지 탈당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10분 중에 5분은 뭐 고심 끝에 고심 하다가 뭐 당에 조치니까 받아들이겠다 해서 탈당계를 냈는데 당에서 또 이걸 또 안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5분하고 같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서 지금 나머지 10분은 한 분도 지금 탈당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희는 탈당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말씀드리기처럼 탈당 권유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우리는 탈당 권유인데 이게 진짜 탈당하세요 하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시한부 제명입니다. 오늘 이제 탈당 권유 조치 내렸잖아요. 열흘 안에 탈당해야 됩니다. 탈당 안 하고 버티면 자동 제명입니다. 열흘 지나면 자동 제명입니다. 따로 의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이제 한 분 제명 의결했고 나머지 5분 탈당 권유했는데 열흘 지나면은 6명이 제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는 세게 하겠다는 걸 다 확실하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저희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좀 전에 뭐 법사위 언론 뭐 탄압법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법안도 우리가 하나도 문제가 있는 법안을 막을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헌법을 뜯어 고친다고 해도 우리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이 정도면 훨씬 더 강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경선 얘기 이제 좀 해봐야겠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비대위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 측과 갈등이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이 갈등, 최재형 캠프에서는 어느 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런 때는 어느 한쪽이 손 들어주면 제일 속 시원해요. 네. 그런데 어느 쪽도 손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게 이제 양비론 이렇게 되고 너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제일 김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은 잘했고 어느 한쪽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제 사과까지 한 거는 본인도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어쨌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가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 잘못도 있지만 설령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 대표니까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를 넘어서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또 당원들, 지지자들 가운데 꽤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조금 이제 좀 걱정 안 일으키는 쪽으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 근데 다른 경선 주자들도 제가 볼 때는 경선도 참여하고 또 이 승부가 이제 눈에 아른거리면은 예민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과민하면 안 됩니다. 예민할 수는 있는데 과민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특별하게 의도 없이 한 이야기도 그걸 갖다가 과장해서 해석하고 또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음모론으로 바라보고 이래 되면은 문제가 커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해서 문제를 증폭시키지 말고 또 조금 좀 섭섭한 게 있거나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그냥 대범하게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후보 진영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제 서로 화합이 잘 되겠죠. 예. 네, 어제는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명선거 추진단 명의를 가지고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기 현역 의원들도 많이 가 계시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보니까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님이 지인에게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일할 분을 모집하는데 당신도 좀 추천 좀 해보라 그랬더니 그 지인이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경찰대 홈페이지가 아니고 졸업한 동문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관리자의 부탁해서 진로 취업 사이트에 올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민주당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경찰대에도 준 공무원이거든요. 경찰대 학생들. 거기다 올렸으면 약간 그런 비판을 지적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졸업한 사람 중에는 현직 경찰도 있지만은 또 퇴직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하기는 아마도 거기 이제 수사 정보 경력자 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캠프마다 노심초사하는 게 상대 민주당 특히 이제 우리 당 내부도 있지만 민주당으로부터의 네거티브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상대 후보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걸 늘 고심합니다. 그걸 하는 부서가 명칭은 약간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공명선거추진단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런 분을 이제 인력으로 좀 섭외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정보 경력 전문가, 수사 전문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이럴 일은 아닌데 선거 경험이 있는 분들 같으면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이 추진단장님이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서 너무 그냥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당 선관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채택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요. 경준위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데 조 의원님께서는 꼭 넣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경준위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혔어요. 경준위는
경선 룰을 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네. 이번에 이제 정홍원 위원장이 그 꾸려가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등록 후보들 또 그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각자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우리 입장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건 이제 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공적으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역선택이라는 이 작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나쁘게 말하면 이게 일종의 작전이거든요. 네.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선거 공작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서로 신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의 진영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여론조사도 보면은 어떤 분은 내가 50대인데 내가 뭐 40대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여론조사 네. 응답을 하거나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하고 응답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만큼 너무 과열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당의 이 후보 경선 그 과정에서 국민 비중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작았죠. 네. 그래서 뭐 작업을 하려고 해도 별 영향을 못 미쳤는데 지금 50%로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1위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도 이게 변수가 못 됐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가 많고 1, 2%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변수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공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왜 배제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도층은 참여시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배제하자는 거고, 그런 분들이 우리 당 후보를 결정하게 선택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론조사를 쫙 보면 일관되게 그런 역선택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캠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최재형 예비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서 공동투쟁을 제안하면서 비전 발표 연기를 제안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되기로 했죠. 내일도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요. 살짝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제가 추측하기는 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내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다.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는 정권 교체 가장 적임자다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국민들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어떤 비전으로서 그걸 구해낼 것인가.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당 정권 교체 핵심 요건이 당 지지자들, 당원들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나 또 그 반문 진보라고 하는 계층, 또 호남, 또 2030 젊은 세대, 이 세대를 끌어모아서 하나로 뭉쳐야 정권 교체가 되는데 그 외연을 확장하는데 내가 최적입니다. 이런 걸 많이 좀 역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에 하면 이제 지지율이 좀 어떻게 좀 올라갈까요? 지금 좀 예민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사실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언론중재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도 뭐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알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잠시 지금 그 논의 중에 있어 아직 처리하는 단계 되면 그때 다시 또 소집해서 긴급 의총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게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기 전에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내일 본회의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의석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좀 방법이 좀 특별한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실제로는 방법이 없죠. 그건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통찰하시고 공감하시고 국민들 여론이, 민심이 민주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주실 때 여론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민주당이 이게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저는 이제 좀 연기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는 노력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의원 숫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언론이 뭐 허위 조작 보도하면은 징계해야죠. 그러면은 여론조사하면 다 동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참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그렇게 물었는데도 50%밖에 동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겉으로 허위 조작 보도하는 언론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벌금을 엄청 매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의미. 그 말만 들으면 동의해야 맞은데 100% 동의해야 맞은데 동의 안 하는 국민들이 5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도 깨어 있어 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고 가짜 뉴스 잡아낸다고 그러면서 언론 때려잡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정권 비리 보도 안 되고 입막음하려는 거다라는 걸 많은 분이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또 투쟁하면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은 민주당도 그 부담 때문에 못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요즘 무대뽀라 가지고 진짜 상임위원장 넘겨주면서 그 다음 상임위원장 해야 될 걸 갖다 다 그냥 싸그리다 처리해 버리면 상임위원장 겉으로는 주고 껍데기만 주는 거거든요. 할 일이 없는 상임위원장 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비신사적입니다. 이거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뭐 시위 또 알리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겠군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의미 있는 거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지금 같이 하고 민주당하고 그동안에 거의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던 언노조나 또 민원연이나 이런 단체들도 다 반대로 어쩌다 보니까 저희하고 연대를 하게 됐어요. 우리 당하고. 거기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단체들이 다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다 이 거대한 흐름을 무시하고 거슬러서 하게 된다면은 정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담이 감당 못할 부담으로 올 것 같은데 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면 감투가 하나 더 늘잖아요. 네, 표결 이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를 해결하고 싶어요. 일단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고 근데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도 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대학 입시 제도를 좀 단순화해서 사교육이 입시 제도가 뭐 몇천 가지가 되니까 그 때문에 사교육비가 엄청 많거든요. 입시 제도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데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선생님 모셔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가지고 사교육비 부담을 확 줄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어떤 이념의 실험장이 되거나 또는 정치나 정쟁의 이게 격돌장이 되거나 하는 걸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싶고 우리 정부가 너무 교육 현장을 갖다가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초중등 또 고등 이 학생들이 이 자유롭게 또 혁신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그런 숨통을 트어주는 일 등등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이 막중한 직책을 계속 더 맡으시고 계셔서 앞으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의 조치 그리고 대선 경선 이슈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로 인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낮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